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취재진과의 대면을 피하고 싶다며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배송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저장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함께 있던 소대장도 다쳤습니다. 잦은 수류탄 사고 탓에 투척 훈련이 중단됐다 재개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 229명을 태우고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급하강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 양측에 대한 대질을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대질 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 뒤 귀가하면서 죄진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피해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 씨는 밤 10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던 김 씨는 오후 5시쯤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중 씨와 변호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인 상사는 손과 팔 등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소속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싱가포르 항공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회항한 싱가포르 항공 SQ321편은 현지 시각 오후 3시 45분 수바르나붐이 공항에 착륙했으며 현재 구급대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항공사 측은 정확한 부상자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태국 언론은 3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승객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솟구쳐 천장에 부딪혔고 일부는 천장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범인이란 걸 자백한 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범야권 규탄 대회를 열었고 특검법 거부를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를 옹호하는 여당 역시 공범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11차례나 행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킬 방패막이라며 윤 대통령의 힘을 실었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특히 정쟁용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심이 정말 원하는 건 여야 간의 협치란 겁니다.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한 표 단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재의결을 위해 여당 이탈표 17표가 더 필요한데 막으려는 여당과 빼내려는 야당의 물밑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도 예고한 대로 재표결 추진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재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쟁점은 야권이 재의결 요건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필요한 찬성표는 197석입니다. 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 17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에 이어 안철수, 유이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외엔 이탈표가 더 없을 거라며 부결 기류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여당 소속 낙선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 찬성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에서 한 표를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물밑 여론전도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CCTV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같은 날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수처 건물을 나섭니다. 오늘 혹시 대질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좀 불필요한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CCTV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대질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사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경로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박 전 단장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VIP 경로설은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윗선은 어디까지인지를 판가름할 주요 쟁점. 이 밖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반응이나 신범철 전 차관의 해병대 질책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질 조사가 무산되면서 윗선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뒤 모습을 드러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세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한 지 8시간 반 만입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오후 2시 출석한 김 씨는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지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귀가를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대면을 피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도 귀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고 이튿날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출석했던 김 씨. 12일과 15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3번째입니다.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뒤 첫 조사인 만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2회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소속사 사고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씨가 탔던 차량 세대의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뒤늦게 시인은 했지만 처벌 여부를 둔 본격적인 수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로 이어지는데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 씨가 해당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자백이 없으면 법원으로선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가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구토했다는 등의 변수가 개입하면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마크로 이제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김 씨가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실히 인정한다면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 증언, 영수증이나 CCTV 등 보강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니저나 또는 대표들의 진술들을 종합하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결국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파장과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4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에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과 횡령 사건 항소심이 열립니다. 오늘은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앞서 구 전 대표는 검찰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서울 강남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도주한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3시 반 열립니다. 이 남성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항소심 공판에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로 호소했습니다. 같은 시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홍 시장이 류 전 의원을 모욕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내라고 판단했지만 성희롱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1심에서 홍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출근으로 집을 비운 평일에 배송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맡겼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 한 남성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내 A씨가 있는 걸 알아챈 남성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누구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 닫고 계단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A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한 배송기사 40대 B씨였습니다. 배송 당시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들키기 전에도 A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말도 안 된다. 왜 들어오려고 했냐 했을 때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파열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홀로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여러 회사를 거쳐 배송과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B씨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사건 이후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배송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회사와 함께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설치 업체와 협의해 어떤 경우에도 인수자 없는 가정의 설치를 금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주말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설치 업체를 통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훈련병은 결국 숨졌고 교육을 통제하던 소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0분쯤.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물에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게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수류탄 폭발로 훈련을 통제하던 30대 소대장과 훈련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훈련병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대장도 손과 팔을 다쳐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32사단에선 꼭 26년 전 같은 날짜인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전체로는 2014년 해병대에 이어 2015년 육군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진 이후 9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군과 경찰은 안전핀을 뽑은 뒤 수류탄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조사와 현장 감식,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군 내 사망 사고는 일단 군에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과실 등 범죄 혐의점이 나올 경우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수류탄 투척 훈련을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훈련을 임시 중단한 채 장병들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900m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SQ321편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기내로 진입해 거동을 못하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난기류 사고를 당한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승객 23명과 승무원 9명은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6명은 경상이며 14명은 공항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aybe he have a heart attack on plane or not, but after the doctor have to investigate his body again. 부서진 여객기의 천장과 짐칸 등이 난기류를 맞닥뜨렸던 긴박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고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화물칸 등 기내 곳곳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보면 고도 11,300m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3분 만에 9,400m까지 900m나 급하강했습니다. เส้นทางการบินนั้นประสบตกหลุมอากาศ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ในระหว่างนั้นเนี่ยเครื่องอยู่ในน่านฟ้า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당시 기상 상황 등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정부가 전문의 시험을 위한 시한이 다 됐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전공의는 3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석 달을 넘기고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어지면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될 거라며 복귀를 재촉했지만 지난 주말 사이 실제 돌아온 건 31명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13,000여 명의 전공의 가운데 5.1%, 불과 659명만 복귀한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휴가 등 개인별 복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수련받지 않은 기간이 석 달을 넘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니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와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복귀를 막는 건 바로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을 처벌하겠다는 망언도 모자라 병원의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고 야간 당직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도 36.1%였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석 달 마지노선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공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부산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공의나 의대생, 교수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해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다른 사람의 교육 참여 기회 제한을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벽에 금이 간 모습이 포착돼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점검에 이어 정밀 안전 점검에까지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바닥 타일이 들떴다며 건물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벽에 금이 갔다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붕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퇴거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 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있을 예정이고, 뭐 집이 서울 쪽이거나 이제 경기도권이면은 한 일주일만이라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학교 측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청과 함께 진행한 자체 점검에선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안전을 걱정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문제의 타일이 들뜬 것도 접착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점검 결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전문 업체와 함께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닥 타일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마쳐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패싸움을 두고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범행 현장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평일 한낮의 공원입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남성 열댓 명이 갑작스레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CCTV로 확인하고 즉시 상황 보고가 이뤄집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자 신호등이 전부 초록불로 바뀌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소방까지 출동해 다친 시민을 모두 구조했는데 폭력 조직 등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만약 폭력 조직원들이 달아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 드론이 출동해 끝까지 쫓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훈련. 난투극을 벌이던 조직원 대부분은 체포됐지만 일부는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도주한 차량 번호를 수배 목록에 등록하고 끈질기게 추격하자 이제는 차를 버리고 인질극까지 벌입니다. 경찰을 향해 총기까지 겨누는데 특공대가 성광탄을 던지며 제압해 결국 체포에 성공합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 치안과 압도적 물리력을 현장에 적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이런 첨단 시스템은 실제로 지난해 말 범인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관제센터 CCTV에 잡힌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도 키워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 정부는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탑승한 차량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섭니다. 양국 대표단이 서울에서 사흘 일정으로 당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제12차 협정의 유효기간. 과거 11차례 협정을 보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짜리로 체결되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지인데 국방비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의 환경이 물론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좋긴 하지만 미국 내 기본적인 분위기가 동맹국이 거기에 적절한 분담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대부분이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부터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장 앞에서 주한미군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사단 예하 최전방 GOP 부대의 경계작전과 5공병여단 131 공병대대의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GOP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 내 적 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분석하고 도발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뢰제거작전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부와 군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 공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최근 국방부 고위 공무원과 군 장성들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망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군 관계자와 외교안보 전문가 등 모두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골프 경기에서 선수들이 미국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관영 매체 보도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평양 골프장에서 지난 7일에서 9일에 열린 봄철 골프 애호가 경기에서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바지와 신발을 착용한 선수들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에 방영한 경기 영상을 보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한 남성의 바지와 다른 선수 신발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6일 평양 골프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보도한 사진에서도 한 남성의 티셔츠에 나이키 로고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층인 만큼 해외를 드나드는 인사들이 구매한 제품이 퍼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과 영상만으로 정품 여부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5월 2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노후 계획 도시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자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력 수급난으로 인해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점검 대상은 앞으로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이나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20여 곳입니다. 임의용실에 사용되는 수건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세탁,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에 묻은 수건과 가운은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담근 뒤 세제로 세탁해 100도씨 이상의 물에 끓여 소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 각 시도 의사회장들과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의료공백 사태 속 진료 지원 역할을 한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협회는 간호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가격에 요즘 맘 편히 사과 한 봉지 사 먹기 쉽지 않은데요. 식탁 위 사과가 떠난 자리를 이제는 물 건너온 이 과일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바나나 수입액입니다.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7억 원인데요. 1년 전보다 무려 59% 늘어난 사상 최대치입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만 7천 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운 건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906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입량도 처음으로 9천 톤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대거 물 건너오면서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바나나는 100g에 250원, 파인애플은 한 개에 6,890원 꼴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과일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와 배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수입 과일에 조금 더 손이 갈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는 사과와 배 생산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니 조만간 국민 과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전통시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지역 농협이 나섰는데요. 광주에서는 전통시장 상생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순 능주의 전통시장입니다. 한때 60여 점포가 부근 경제를 책임진 5일장은 갈수록 발길이 뜸해지는 상황. 그런데 올해는 부근 농협에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조금이나마 특별 수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물론 다 좋아하고 있고요. 우리 매출도 많이 올랐고. 이거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저희들은 자주 하면 좋겠죠.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을 연 것은 1년 전.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농협이 주도해 상생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농협은 고객이 하나로마트에서 5만 원어치를 사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3,000원을 주는 식으로 모두 2천만 원을 풀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옛 미풍 양속을 동네에서 실천한 전국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해서 참 좋다 하신 분들 있고 또 상인들도 감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오신 소비자들은 정동시장 구경하게 돼서 참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12개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고 대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시식 한번 해보세요. 예, 한돈 100%입니다. 무방부제 무색소. 네, 100%입니다. 맛이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동행축제에서는 21개 점포의 우수 제품 할인과 함께 3만 원 이상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 5,000원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각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가라앉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2022년 12살 이두현 군이 숨진 강릉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가 돌진해 12살 손자를 잃었던 사고. 지난달 22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던 사고까지. 피해자들은 차량 결함을, 뒤조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은 씨는 급가속하는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핸들 왼쪽 아래 부착된 스위치를 옆으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려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원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등록한 특허만 70여 건. 자동차 안전을 위한 한 우물 노력 끝에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속이 돼서 또 나는 사고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차량들에 장착이 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핸들과 바퀴축 사이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발명품도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전기 신호만으로 연결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확보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용이성들이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79명도 발명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발명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이 만들어갑니다. 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혁신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을 국민과 그리고 발명인들이 인식을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1441년 세계 최초의 찌꾸기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발명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특히 동풍이 불며 선선했던 동해안 기온도 오늘은 크게 올라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6월 여름을 앞두고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네, 어제는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연히 달랐는데요. 서쪽이 여름처럼 더웠다면 동쪽은 동풍이 불며 한낮에도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태백산맥 동쪽의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강릉은 2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대전은 15.4도, 대구는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대구는 29도, 강릉은 28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맑고 덥다고요? 네, 남은 한 주간 맑은 가운데 때일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덥겠는데요. 금요일인 모레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휴일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